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섹터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부장님, 저희 안 뵌 지가 그래도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했나요? 네. 아, 아마 연말인가 올 초쯤에 이제 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정신없이 지금 시장이 휘둘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머리 아픕니다. 그때도 장이 분위기 좋지 않았는데, 예. 요즘도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예. 2600 깨져서 지금 코스피가 2571, 코스닥이 843이더라고요. 네. 현재 주식시장 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지금 약간 반등은 좋고요. 지금 네. 2572포인트, 코스닥은 845포인트, 코스피 1.4%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을 바라나 봅니다. 코스닥은 1.76% 하락했는데 나스닥이 지금 심각하죠. 나스닥이 3일간 13% 정도 빠졌습니다. 3일간. 그래서 고점 대비는 최고점 대비 27% 하락을 했고요. 네. 그래서 워낙에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나스닥의 월봉 차트 제가 지금 방금 좀 보고 있었는데요. 네. 완전히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이 급락하는 부분들하고 우리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왜 일단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미국 시장은 1월부터 하락을 했어요. 네. 지금 나스닥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작년 11월, 12월에 몇 십자형이 좀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1월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네. 명확히 보면 S&P 500을 보면 알 수 있죠. 1월부터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월부터 하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우리 코스피 지수 볼게요. 6월에 고점을 찍고 7월부터 하락을 했거든요. 중간에 12월에 한번 양봉이 있었고요. 지금 5월에 11개월째입니다. 11개월째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바라볼 때 주가의 조정의 폭, 그러니까 하락의 폭, 하락 조정이라고 표현했을 때 하락의 폭 그리고 기간 이걸 다 따지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은 1월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월부터 하락을 했으면 이제 4개월 하락을 하고 지금 5월이니까 네. 추가적으로 하락의 기간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통 우리 기초 분석 때는 대부분 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추가 하락의 개연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 11개월째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11개월째 하락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얼마나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을까? 폭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럼 11개월이야? 그렇게 딱 따지는 게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한번 과거를 볼게요. 일단 그 뒤에 있는 1997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IMF 외환위기, 이때 1997년 12월에 디폴트를 했거든요. 이때 하락이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뿐이 안 됐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세요. 2008년도였잖아요. 이게 지금 1년뿐이 안 돼요. 이게 1년뿐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은 워낙에 뭐 3개월뿐이 안 빠졌고 이건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도 1년 정도뿐이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강력한 양적 긴축. 이걸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 금리 인상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상승을 했었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다른 거죠. 뭐가 다르냐? 그때 금리 인상은 수요단에 의한 금리 인상이었고 지금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없었고요. 지금은 경기는 안 좋은데 공급단의 공급 차질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라서 지금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이때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018년 1월, 2월 달부터 빠졌거든요. 이게 2019년 언제까지 빠졌냐면 8월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한 1년 반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1년 반이면 뭐 18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반등도 있었어요. 그냥 내리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11개월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으로 따졌을 때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부분 1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11개월이나 빠졌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은 상당 부분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제가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한 게 뭐냐, 머리가 아프다고 표현을 드린 게 다시 해외 차트로 가볼게요. 얘네들은 미국은 이제 4개월뿐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얘네들은 낙폭은 27% 빠졌지만 바로 반등이 쉽지 않겠다. 얘는 기간의 조정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보세요. 미국이 어제 4% 이상 넘게 빠졌죠. 근데 오늘 지금 1.4% 정도 빠지잖아요.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최근 4월 달도 그랬고 최근에 계속 한 3, 4주 동안 미국이 4% 빠져도 한 1%, 2% 이내에 빠집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시장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낙폭도 우리나라 한 23%인데 미국은 지금 이제 빠져갖고 이런 거지 사실은 미국이 우리 시장보다 더 탄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폭으로 따져도 미국은 거의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나왔던 악재들 이제 하나하나 또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선반영하면서. 그러면서 낙폭은 거의 다 맞구나. 그러면 이제 기간의 조정으로 들어갈 개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약한데 우리 시장 혼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장은. 그러면 미국이 여기서 강하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우리 시장 역시 이미 11개월 동안 지났지만은 역시나 미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부침이 심하게 미국이 빠지면 빠졌다가 미국 좀 괜찮으면 좀 반등 시도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포인트를 깨고 2574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일봉으로 가서 요 단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시장은 저점이 1월에 2591포인트가 저점이었습니다. 이 저점을 우리 시장은 오늘 깬 거지 한 번도 안 깼어요. 근데 아까 그 미국 시장 가볼까요? 미국 시장 가보면은 나스닥으로 볼게요. 1월이 언제냐면 여기지 않습니까? 저점이? 네. 1월의 저점이 다시 제가 가볼게요. 여기 1월의 저점이에요. 네. 계속 깼잖아요. 얘네는 계속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우리는 깨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깨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에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과하게 빠졌어요. 그 왜 그랬냐면 LG에너솔루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과하게 빠졌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계속 빠지는 동안에도 우리 시장이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월에 다 반영하면서 과하게 빠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 이익과 연동한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안 빠지고 버텼던 이유는요.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우리 시장 전체 비중이 팬데믹 이전에 약 39%였거든요. 요번에 일주일 전에 30%를 깼었어요. 진짜 많이 빠지나?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겁니다. 30%를 깨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샀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비중을 30% 전체 비중의 30%막 줄여가지고 25%, 20%까지 그렇게 팔 거냐 계속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 글로벌 IB들은 전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안 좋은 그 국가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뭐 필리핀이라든지 뭐 터키라든지 이런 데도 비중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매도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 매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오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786억 정도 팔잖아요. 화면 보시면. 근데 국내 기관들을 보면은 430억 정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막 그렇게 많이 안 팔죠. 이게 물론 순매도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팔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800억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선물 현재가를 가볼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9,200계약 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57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은 전체에서 네이키드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비중을 막 줄이는 게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하고 프로그램 매도하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벌까요? 선물에서 벌고 또 한 곳에서 크게 버는 데가 있습니다. 공매도신 데서.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 그리고 공매도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에서 가지고 있던 30% 비중에서 확 줄이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었던 것은 수급적 요인하고 그리고 미리 과하게 빠졌던 부분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건 지키지 않겠냐, 그럼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특히 나스닥이 이렇게 빠져버리니
야, 이거는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못 버티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이 빠졌다.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1.3% 하락이에요. 네. 나스닥이 4.2% 하락했는데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거는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장의 수급전 요인이 이제 더 팔 게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사지도 않아요. 사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이 그냥 얇은 매수매도 호가창으로 인해서 그냥 급격하게 푹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도는 조금만 팔면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고요. 매수는 조금만 사서 그럼 반대로 조금만 사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도는 꾸준히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매도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스닥의 월봉을 다시 가볼게요. 네. 나스닥의 월봉으로 가서 팬데믹이 언제냐면 2020년 요겁니다. 요거 팬데믹에서 빠졌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 정도로 볼까요? 주봉 정도로 한번 보면은 그림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요게 팬데믹 상황이에요. 여기서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쭉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팬데믹으로 폭락했잖아요. 네. 이렇게 원래 추세선에서 팬데믹 때문에 빠졌던 것에서 다시 올라온 거는 상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자율 반등이에요. 그렇죠. 비정상의 정상으로는 자율 반등이거든요. 이 반등에서 했다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이게 1차 반등입니다. 네. 실제로 상승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몇 포인트냐? 11,000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11,600포인트까지 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팬데믹으로 해서 빠진 거에 자율변동 빼놓고는 나머지 상승분은 전부 원위치한 겁니다. 전부 다 원위치한 상황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원위치했어? 물론 S&P 500이나 다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는 아직 텀이 많아요. 네. 얘네는 원위치한 게 여기지 않습니까? 특히 아, 기술주가 많이 빠졌다는 예. 얘네는 아직 텀이 지금 얘네는 여기잖아요. 텀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나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팬데믹 때문에 빠졌어요, 여기요. 여기 지금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요건 자율반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시장은 여기부터 한 거거든요. 이게 몇 포인트냐면은 2,300에서 2,400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대로 가다 2,400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400을 간다고 치자고요. 2,400을 간다고 쳤을 때 지금 상황에서 2,400을 바라보고 하방으로 내가 베팅을 할 거냐, 공매도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인버스를 살 거냐, 아니면 여기서 팔고 거기서 다시 살 거냐, 이러기가 정말 쉽지 않다니까요. 왜냐? 이미 빠진 게 이만큼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만큼을 바라보고, 물론 여기 가정하는 겁니다. 더 빠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요걸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팔고 이거 사야 되느냐,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정중동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전체적인 시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5월에서 12월을 부장님은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나스닥이 어쨌든 누르고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예. 뭐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어쨌든 오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단 상황이 저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여기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장기 시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변함이 한 번도 없었고요. 장기 시황은 저는 박스권으로 봅니다. 왜? 우리 시장은 이랬습니다. 우리 시장은 선정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은 박스권으로 1000에서 2000포인트, 500에서 1000포인트가 박스권이 있다가, 그러다가 외환위기만 해서 폭락했다가, 그랬다 올랐다가, 그리고 나서 IT 버블 붕괴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에 있다가, 그 다음에 대세 상승 한번 주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 맞고 또 원위치 했다가 또 박스권에 있다가 요거는 IT 대세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 팬데믹 나고 그 전에는 이제 양적 긴축이 있었고요. 팬데믹 나면서 빠졌어요. 네. 그다음 또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있다가 위기가 발생을 해 빠져. 그러다 원위치해. 그러다 좀 있다가 올라. 그러다가 또 위기가 생겨. 그러다 올라와. 또 박스권. 또 위기가 생겨. 그러다 올라와. 또 박스권. 우리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계속.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연초에 실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2,700포인트 전후 정도를 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내려간 부분은 제가 인정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뭐 때문이냐면 LG에는 솔루션을 계산해 놓지 못했어요. LG에는 솔루션은 이익은 없잖아요. 근데 멀티플은 시가총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주가라는 거는 이익의 멀티플을 곱해서 하는 건데 얘는 이익은 없는데 시가총액은 높아. 그만큼 아래로 이제 다운된 거예요. LG 에너솔루션이. 그래서 그만큼 더 다운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이게 박스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박스권을 어느 정도 부분의 박스권을 생각할 거냐. 요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내려와서 이 밑에서 2,400포인트 전후에서 박스권이 될 거냐. 2,200에서 박스권이 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한 뭐 2,400에서 2,800 이상 이렇게 러프하게 해놓고 이렇게 박스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사이 쉬운데,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쉬운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기서 일단은 저는 반등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어서 이걸 조금 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저 위에서부터 여기 3초까지 가면 굉장히 좋겠는데 지금 환경에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직전에 급락했던 부분이 2,800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2,800포인트 정도까지 진입을 하다가 재차 내려서 이 언저리에서 2,600 박스권으로 2,800 정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2,800 살짝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2,800만 보더라도 꽤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2,800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위에 있습니다. 이쯤에. 이쯤에 지금 2,800과 2,850이 있거든요. 이만큼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반등이 혹시 나오면 거기서 팔아라.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안에 그냥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왜 자꾸 반등이라 그러냐? 시장 계속 빠지는데. 반등의 모멘텀이 뭐냐?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6월하고 하반기 시장이 어떨 거냐라는 질문 주셨잖아요. 저는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께. 그런데 거기 올라갈 거면은 모멘텀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인 건가요? 그냥? 모멘텀이 호재성 모멘텀은 없어요. 뭐냐? 악재 모멘텀이 하나씩 해소되는 거예요. 악재라고 한다면 뭐 인플레이션. 자, 그러면 악재의 모멘텀 하나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악재의 모멘텀을 보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번에 50bp 올려서 지난번에 0.25에서 0.5니까 50bp 지금 1%예요. 상당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구간으로 하니까 지금 1%예요. 앞으로 50bp를 한 두세 차례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 상황이나 경기 상황을 지켜보자. 이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2%는 가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를 2.5% 이렇게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6월과 7월에 빨리 50bp 해서 2%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25bp 올리거나 눈치를 봤다가 한번 쉬었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2.5% 정도를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수율이 어제 장중 고점이 3.2%였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율이 2.8%고요. 반영 다 했잖아요. 반영 다 한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고점이 3.2%였는데 종가가 3.0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그냥 급락해버렸습니다. 이제 경기의 위축 뭐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빠졌지만은 여하튼 간에 3.2% 위까지 올라온다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쪽도. 맨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첫 번째, 금리 인상 부분은 저는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 반영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돌아갔을 때 봤을 때 미국의 1월에 폭락 있잖아요. 나스닥에 1월에 폭락을 처음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그럼 4월에 폭락은 뭐였냐? 그 다음에 4월에 한번 폭락했잖아요. 지난달에. 왜냐하면 그 뒤에는 폭락이 아니잖아요. 다시 올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4월에 폭락했지 않습니까? 13%나 폭락했어요. 5월에 금리 인상을 반영한 건가요? 요거는 금리 인상이 아니고 금리 인상 다 반영한 거고요. 이미. 우크라이나인가요? 요거는 뭐냐면은 양적 긴축을 반영한 겁니다. 양적 긴축. FTX.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하는 동안 괜찮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018년 10월에 저점이 13.9%였습니다. 종가가 마이너스 9%였고요. 그 다음 달에 또 저점이 마이너스 15%였고 종가가 마이너스 9%였거든요. 요게 양적 긴축한다 그래서 이게 빠진 거였어요. 지금 똑같이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보다 크죠, 낙폭은. 여하튼 간에 양적 기축을 반영을 지금 저건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기축이라는 금융 긴축에 대해서 반영을 지금 시장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뭐 위정자들이 뭐 11월까지는 끌고 가야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막 하는데 여하튼 간에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전쟁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이런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지표들의 변화 그것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 때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게 유가. 뭡니까? 유가죠. 예, 말씀 주신 대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2월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전쟁 전에 얼마였냐면 90달러 정도였어요. 90달러 선에 있었습니다. 얼마까지 갔냐? 13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네. 계속해서 이 위로는 치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일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을 했잖아요. 네. 원자재까지 급등한 원자재 가격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움직여요. 니켈 같은 거 볼까요? 그냥 니켈 보세요. 이게 폭락해 버렸죠. 이 반영이 된 겁니다. 무슨 표현이냐면 전쟁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가격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반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도 반영을 지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해결됐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가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CPI 지표. 아, 예, 네, 예. 그렇죠. 소비자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8.5%까지 갔고 내일 모레 발표합니다. 네. 이게 8.1%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요즘에 방송 많이 하시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준은 못 믿겠다. 연준이 틀리지 않았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작년 봄에 인플레이션 오래 가지 않는다.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런 멘트를 했었죠. 작년 가을에 됐는데 예상보다 좀 길어진다. 그러다가 올해 봄 들어서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쪽에서 그분 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틀렸던 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을에 오미크론이 있었어요. 이건 뭐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미크론이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그래서 더 올라갔던 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전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것도 뭐 우크라이나 예상을 전쟁.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겠죠. 이렇게까지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중간에 꺾일 거라 생각했는데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발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거 뭐냐면 중국이 도시봉쇄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팬데믹으로 일어난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도시봉쇄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공급망 차질이에요.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뭔가로 해소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4월 지표랑 CPI 지표랑 5월 CPI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1개월만 둔화되면 조금 더 확인해 봐야지 그것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2개월 연속 CPI 지표가 둔화되면은 그러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좀 안정화 되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왜냐? 지금 우리 엔데믹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만 저러고 있는 거지. 맞아. 다 지금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망은 이제 회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공급망 차질, 지금 현재도 물론 진행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에서 어떻든 다 살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어떻든 간에 방법을 찾고 있어요.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날짜를? 뭐 올해 내로는 끝나지 않을 거죠.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건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야 우리 11월 11일 날 끝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만할래?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지금 정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저 도시봉쇄 정책을 저 10월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공급망 차질로 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이거 둔화되는 걸 바라고 있는데 이거 길어지면 어떡하지?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 이게 거거든요. 정책적인 게 있기 때문에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좀 입장도 있다고 예, 제가 예, 지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지 못하니까 시장이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지표는 둔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수요단의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CPI가 2개월 연속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럼 스탠스는 바뀐다고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금리 인상, 양적 기초, 전제, 그리고 중국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을까요? 시장은 다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들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 그러면 시장은 그걸 바라보고서 반등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걸 말씀을 드려보면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환율이 1213원이에요. 우리 환율을 한번 잠깐 지금 볼게요. 제가 어제 보니까 1276원까지 봤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1270원까지 가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제가 월봉을 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 초기도 2020년 3월이 1282원이었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 그랬고요. 여기 1590원 한번 간 거는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글로벌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이거는 아주 지금 이제 가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디폴트 났을 때예요. 그렇지. 미국이. 이건 가정하지 않는 거고요. 그거 빼놓고는 한 번도 이게 1400을 가지 않았어요.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리스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약한 거 분명히 맞고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 시장에서 그동안에 계속 팔았던 거고요.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외국인 매도도 이제 팔 만큼 팔았고 기관도 보니까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연기금 거래하는 거 보면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해주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우리 시장은 살짝 반등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매수하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밑으로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떨어지려면 중국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달러인데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달러인데스는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달러인데스 볼게요. 얘는 지금 20년 최고치예요. 20년 최고치. 20년. 예. 얘가 지금 이 뒤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2005년부터 나오는데 최고치입니다. 달러인데스가. 얘가 떨어져야지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왜 이렇게 이렇게 고공권하냐? 두 가지의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달러인데스의 상대 가치로 원래 그 통화 가치는 상대 국가의 가치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중의 48%가 유로화예요. 근데 유로화가 폭락했거든요. 유로화가 10년 내에 폭락했어요, 지금요. 그럼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달러에서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유로화가 왜 폭락 그렇게 했을까요?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피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로화가 폭락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또는 종전이 딱 되면 유로화는 딱 반등을 줄 거고 달러는 떨어질 거고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될 거고 외국인 들어오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이걸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일 될지 연말에 될지. 올해 말에 될지. 예, 이거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도 모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인데스가 20년 만에 최고치인데 미국의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걸 좋아할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통화 가치가 너무 강하면은 무역 수지도 안 좋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묵인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연초에 옐런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달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다. 왜냐? 물가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달러인데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1달러 갖고 저쪽에 통화 가치에 어떤 물건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왔을 때 수입 물가가 달러가 강세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물가 낮은 거죠. 근데 달러가 만약에 약세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예요. 저기 뭐 터키 이런 것처럼 막 20%, 30%씩 막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걸 용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지표가 CPI나 PCE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는 것들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걸 이제 막을 거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면 달러가 떨어지면
이건 똑같이 또 우리 원화가 떨어지면 원화 강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이 하나라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섹터나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 어디 들어오겠어요?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 LG전자 이거 들어오겠죠. 네. 요즘에 잘 보시면요. 왜 글로 들어가나요? 대형주라서요? 인덱스로 들어와야죠. 걔들이 뭐 개별 종목 사는 게 아니고요. 인덱스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프로그램으로 인덱스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을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쪽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오히려 올라가거나 탄탄한데 종목은 별로 안 좋은 이런 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런 거 잘 안 빠집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잠깐 보시면요. 전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제 미국에 4.2%가 폭락했어요. 그래 보세요. 삼성전자 마이너스 0.7, LG에서 마이너스 0.5, 하이닉스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인다고 얘들이요. 이게 왜 이러냐. 얘들은 이제 더 많이 팔 게 없어. 그리고 만약에 돌아서면 얘들부터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 빠지는 겁니다. 반면에 개별 종목의 중소형주들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낙폭이 있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3%, 4%, 5%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게 예. 지금 부장님의 이제 그 전망에는 CPI가 예. 4월달 8.5% 찍고 지금 이제 2개월 연속 아마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 이제 나머지에 좋은 영향을 줄 거라는 건데 예. 이게 만약에 예. 안 떨어지면 예. 그러면 진짜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고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점쟁이가 아닌 이상 아무튼 근데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CPI의 가장 비중이 많은 쪽이 어느 쪽이냐면 이제 거주비. 네. 그리고 중고차 뭐 이런 거잖아요. 중고차 꺾였다면서요? 꺾였어요. 거주비도 꺾였어요. 얘네들이요. 그런 것들이 지금 꺾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꺾이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유가. 네네. 그러니까 코어 CPI에서는 유가가 안 들어가지만 유가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이런 거잖아요. 이미 얘들 가격이 꺾였어요. 아까 제가 그 니켈하고 몇 가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